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취조가 취재원과의 조용한 대화의 약자에서 취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앉으시죠. TV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예, 얼굴이. 고맙습니다. 네. 네. 일본의 이제 일왕이 새로 바뀌면서 네, 사실 네. 우리한테 좀 낯선 문화긴 한데 일본인들한테 사실 천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고 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일왕이 바뀌면서 좀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시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새로운 일왕 나루히토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임했을 때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랬죠.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네. 일단 그 아버지 아키히토의 영향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왕이 직접적으로 보통 총리의 이런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 예. 정권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먼저 젊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베 총리가 가끔 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러 아, 그래요? 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몇 번 보고하러 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듣나요, 그러면? 예, 그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다라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총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말할 수가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현재의 이러한 이상으로 그런 파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에서 이런 한일 관계를 오히려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대담에서 일본이 한일 관계를 좀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막 신중하게 아무튼간에 양쪽에서요. 뭐 아베 총리도 엄청난 그 험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베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라고 해도 비주류인 것입니다. 비주류. 예,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자민당 안에서도. 예, 주류는 오히려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베 정권 이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한일 관계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보수의 본류라고 합니다. 그냥 주류죠. 주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이고요. 일본이 전범 국가였던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 헌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견무장으로 그냥 일본은 경제 대국이만 되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군대를 있고. 만들지 않고. 예.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주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키시노부스케. 그렇죠. 거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 또 그렇게 침략을 부정하고 다 부정하죠. 그리고 군대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여서 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같은 자민당 안에 있어도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민당 사람들은 보수 본류, 주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93년에는 고노 담화로 한국에 사과를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그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쪽이 주류인지 혹은 뭐가 그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거기까지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전체가 나쁘고 일본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가는데 있구나. 그러나 좀 가려서 보면 아베의 후계자 중에는 그러한 포스 본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포스 본류 그러니까 나쁘지 않는 보수 본류가 있다. 나쁘지 않는 사람들이 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아베 정권은 그러나 완전히 비주류로 가려고 또 작전을 정치적 이익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이제 화려한 스펙이 먼저 떠오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를 하셨고요. UC 버클리 공공정책학 석사, 네. MIT 정치학 박사,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코스를 해보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머리 쓰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몸 쓰는 걸 훨씬 좋아해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네. 근데 공부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MIT를 가셨다고요? 되게 재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네. 어쩌다 보니까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갖고 뭐 공부를 하고 해서 계속 하게 돼서 가긴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몸 쓰는 거 몸 이런 쓰는 걸 거? 네, 훨씬 좋아해요.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지금 통신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최근에 저 SNS에 올리신 걸 보면 U2 내한 공연 티켓을 샀다. 근데 네. 스탠딩, 그러니까 서서 보는 좌석을 샀다. 저희는 U2 그룹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도 보면 이게 암벽타기인가요? 실내? 실내 암벽 등반이죠. 이게 손이 까진 사진이죠. 네. 이뿐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면은 드디어 게레로 주니어 데뷔 이게 그 미국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거죠. 예.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 네. 이제 데뷔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잘 아시네요.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이번에 올스타전 홈런 더비도 나오죠. 맞아요. 예. 페더러 사진도 있네요. 로저 테니스. 페더러, 예. 네. 그다음에 월드 시리즈 보셨다는 얘기 있고 슈퍼밴드는 제 코플레이 유명한 분인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제일 꽂혀 있는 꽂혀 있는 네, 보이밴드 같은 분들. 아니요, 지금 이제 제2사의 그 네. 밴드 오디션이 있어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보기 시작을 해갖고 네.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데 네 팀 중에 제 원픽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팀이 있으십니까? 팀은 딱 없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한국 국내 야구에서는 이제 원년 오비 팬. 베어스 팬이시고. 예, 베어스 팬이죠. 저희 때는 이제 오비라고 불렀으니까 네네. 어린이 베어스 출신이고. 저는 LG 팬입니다, 참고로. 아우. 왜 그랬어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두산 팬들한테. 네. 근데 메이저리그 가서는 이제 특별히 팀은 없고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누굴 제일 좋아? 류현진 선수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라기보다 사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좋아하고, 외국 선수 중에는 이제 신더가드, 뉴욕 매체. 뉴욕 매체스 신더가드도 좋아하는 편이고, 5월에 보셨어요? 그 5월달에 완봉승했는데 1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점이 자기가 홈런 쳐서 낸 거예요. 아, 네. 그런 약간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국제 정치 전문가를 모시고 야구 야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해봤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박사님의 전공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지가 3년 됐고 이제 내년이 이제 네.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선거가 11월인가요? 11월 3일. 11월 3일. 근데 지난 이제 3년 전에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박사님께서는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때 흑역사를 다시 들춰내고. 왜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네.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그랬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수식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돌려보고서는 이 정도의 가능성으로 이제 누가 되겠다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단 그렇게 나왔고 가장 큰 패착, 저뿐만 아니라 틀린 네, 네. 분들의 모든 패착은 딱 세 주에서 나와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중부지역인 데죠. 그죠? 네.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결과가 뒤집힌 거죠.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설명할 건 없어요.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까지. 이번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 20개국 정상회의 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저희 갔다가
한국 가서 내가 짠 이 얘기를 해야지 해서 이벤트를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악관 스태프들 뭐 소문 들어보면은 전혀 몰랐다 그러고 그리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떠나기 전에 이제 뭐 안 만난다는 얘기를 했었고 뭐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만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그 같은데 계기는 뭘까요? 갑자기? 막판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싱가포르 때도 그때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사실 이번 초 그 베트남 네. 때도 사실 그때는 그 여러 첫번에 스캔들이 좀 있었죠. 스캔들이 한참 네. 있었고 사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 토론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남북 관계를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계속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믿어야 될까요? 일단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재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가 안 풀린다든지 약간 미스터리어스하다. 그래서 왜 그랬지 생각이 들면은 항상 그것부터 보시면 돼요. 아, 선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 이슈를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치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 측에서 올해 안으로 미국 측에서 어떤 뭐 협상안이라든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거는 내년이에요. 그렇죠. 한 1년 정도가 비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무슨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있게 되면은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뭐 그렇게 뭐 김정은하고 뭐 사랑에 빠졌다는 둥, 뭐 러브레터를 교환한다는 둥 하더니 이게 뭐냐. 물론 외교 정책이 미국 선거에서는 거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예. 있을까요? 영향력은 없지만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 된다는 점에서 본인한테 이제 좀 불리한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북한 이슈예요.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도 힘들고 중국도 사실 좀 힘들고 북한은 정말로 그야말로 탑다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또 전임 정부랑 차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고 뭐 할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그렇죠.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시기에 이제 내년 이제 11월 이제 1년 조금 몇 달 남았는데 재선이 될까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이제. 뭐 지금 그 판도로만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네. 전임 정부 부통령이 좀 유력하다고 나오고 오늘 뭐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도 나왔던데 일단 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단은 계속 이기는 걸로 네. 나왔어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도 아는 거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씀 좀 흐리시네요. 그래야죠. 다시는 이제 흑역사를 안 쓰리라. 네. 근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네, 뭐 건강상의 얘기도 나오고 나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맞대결하기에 조금 카리스마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대신 또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이제 후보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만한 지금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지난번 후보 토론회 이후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여성이고 흑인이고 흑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엘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뭐 홀리안 카스트로 예전에 그 하우징 앤 어반 디벨롭먼트라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네. 부처. 거기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을 했었던 젊은 이제 히스패닉계 남성. 네, 그런 정치인도 있고 그래서 몇 명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저희가 오늘 좀 새로 준비한 게요. 네. 취조 좀 컨셉 예능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 여기 손 한번 넣어보실래요? 손 대시고 기다리시고 질문은 제가 한번 세 가지만 할게요. 짧게.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나는 정치를 한 거를 후회한다. 후회 안 합니다.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군요. 네. 네. 저희는 다른 길만 갑니다 지금. 네.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스. 예스.
기계가 좋네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네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진실만 나오니까. 나는 안철수 전 대표를 좋아한다.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저 안철수 대표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신 분. 네, 좀 아까보다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드디어 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계 잘 듣네요. 네. 예. 많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 제가 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인데. 예 항상 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네. 서로 윈윈하기를. 네, 이준석 의원의 속마음을 잘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네. 원래 준비한 코너가 되게 많은데요. 네. 좀 시간을 줄이고요. 하나만 저희가 딱 재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한 3주 만에 다시 부활한 코너입니다. 이거 예능에서 많이 보셨죠? 아유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죠? 네. 어떻게 잘 맞췄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거에서 울리고 맞는 손을 거에서. 한 번만 여기 이렇게 껴보시겠어요? 네. 뭐 워낙 솔직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거 아파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해봤는데 저는 아직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더 본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면을 더 본다는 신수지 선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 맞아요.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시는군요. 네. 저와 비슷하십니다. 확실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상합니다. 네. 질문을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체조 선수 신수지였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아니다. 그래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겁니다.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도 아름답게 선수 시절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다음 걸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가 한 30분 녹화를 하는데 수석님 말씀 또 너무 잘해주시고 또 저희가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거짓말 탐지기 순서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면 진실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겁나는데 이거. 겁나신다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정치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많은 뉴스도 보셨고 또 기자 생활하셨기 때문에 모니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송사 종합 저녁 뉴스 가운데 SBS 8시 뉴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도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너무 저를 그러니까 네, 아니요만 대답. 아니 개인적인 거니까요. 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이거 뭡니까? 네, 다시 손을 대주시면 돼요. 또 대야 돼요? 네. 네. 싫은데. 저희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희 뉴스가. 네, 마음속에 뭐가 있으셨네요.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죠 뭐.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청와대 그 출입 기자랑 저희 회사 출입 기자랑 밥을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윤도환 수석하고 고민정 대변인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 뭐 그분들은 좀 적응을 하시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윤영찬 수석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내가 있을 때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보다 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 저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 청와대 참모로서 이게 주관식 답이 아니고요. 예, 아니요만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예. 설명은 답을 하신 뒤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지금이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춤을 삼키시네요. 이거는 예, 설명을 하실. 이건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닙니다.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눈물이 잠깐 맺히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컨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소통도 사실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컨셉 자체가 바뀝니다.
일기와 일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책임감 갖고 그런 거 열심히 네. 해보도록 달라질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박창진 지부장님이 저는 깜짝 놀란 게 1971년생이세요. 네. 저도 깜짝 놀라겠네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제 또래이신 줄 알았는데. 좋게 봐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제 79년생이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네. 너무 동안이신데요? 저는 한 89년생으로 왔는데. 40대 아저씨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 네, 하는 게 네.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일부 좀 세트를 네. 이렇게 취조실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꾸몄는데요. 사뭇 긴장이 되네요. 제가 땅콩 향 이후에 네. 갔던 검찰도 생각나고. 검찰 수사 받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고인 수사를 받으셨던 네. 건가요? 참고인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무서웠죠. 무서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권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네.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혼자 가서 음. 상황 진술을 7시간씩 하다 보니까 저도 뭐 2차례 이제 가서 하게 됐었는데 한밤중에 불려가서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겁나고 무서웠었죠. 참고인인데 그냥 한밤중에 오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 사건이 워낙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그렇죠. 많은 검사들 또 조사관들이 직접 집으로 오기도 하고 음. 메시지, 뭐 전화 이런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당장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이제 뉘앙스다 보니까 문외한인 이제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네. 저희가 그 좀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많이 떠오르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편안하게 네. 그때는 잊으시고 노력해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4년 겨울에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고 정말 어떻게 재벌 총수의 딸이 비행기를 공항에서 돌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박창진 지부장님과 당시 있던 승무원에 대한 굉장히 이제 동정 여론이 네. 많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혼자 이제 극복하셔야 했던 그 힘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의 뭐 경우가 비슷한데 네. 저같이 이제 도드라지게 어떤 공익 제보라 그럴까요? 네. 혹은 사건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반짝 호기심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문제 해결에 관여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제 권력의 상위에 있는 분과 권력 하위에 있는 사람의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권력과 돈 또 뭐 배경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오롯이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명의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생존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러면 왜 너는 끝까지 버텼냐라고 하면 단순한 명제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건만 보자면 제 잘못은 없었고 그럼요. 이것은 네. 또 이게 불 꺼지고 났을 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건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저 스스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뭐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땅콩 해양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실 때는 박창진이라는 사람을 참 좋게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이제 착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땅콩 해양을 통해서 비행기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분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 선진 국가로 가고 있고 잘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회귀했구나. 구조나 시스템을 되돌려놨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그와 못지않게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력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가 그 거대한 조종관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종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돌려 하면 돌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울분이 모두 국민들에게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이제 갑질이 만연해 있는 이 문화, 그거 누군가는 억눌려야 된다는 그걸 또 표현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고 박창진이가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 공감이 네.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조금 실망을 하긴 했지만 대한항공에서 좀 최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일단 조영호 회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네네. 또 그 전에는 주주들의 힘으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일도 있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지부장님한테 좀 떠오르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곳, 아, 사랑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뭐 지금 고인이 되신 회장님과 관련해서는 많은 인터뷰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묻는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지금 뭐 걸어온 길은 어떤 개인이나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싸움을 걸거나 비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고 이 구조의 문제 또 어떤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마치 비난의 상대인 것처럼 비춰진 것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인간으로서 한 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의를 표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내부에서 뭐 그런 평도 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문화의 혁신적인 어떤 노동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주주와 노동자의 힘으로 그 사내 이사직을 불신임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이제 뭐 그게 갑자기 제가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일이고 그걸 했던 이유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고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가장 무엇인가 봤을 때 경영의 행태라는 거죠. 구시대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서비스업의 최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경영 방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부 노동자들의 고통과 착취 그게 극명하게 대한항공 땅콩해양 사건으로 또 저를 통해서 표면화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왜 사랑? 훈훈하시네요. 네. 그 멘트 항상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조직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다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법대 위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이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해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판사들이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어디 가서 솔직하게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판사들이 이런 일에 이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는 참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 불의를 보셨으면 오히려 투쟁을 통해서 조직 안에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왜 사표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법원 개혁 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투사였으면 그렇게 했겠죠. 저희 아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요. 파일을 들고 나와라. 그때는 변호사셨나요? 그렇죠. 네. 네. 파일을 들고 뭐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뭐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저는 귀 기울여 듣진 않았는데 뭐 그런 기억도 어렴풋이 나지만 저는 뭐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이지 제가 이제 법원 개혁을 위해서 어떤 뭐 투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그렇죠. 과정에서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저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근데 뭐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네. 오히려 자신의 친정 앞에 법원에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네. 또 심지어 이제 기소된 이후에 검찰의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또 임종원 전 처장도 뭐 재판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좀 보면은 또 선배 판사잖아요. 네. 또 같은 법관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소장이 소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뭐 법원 정문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찰을 당했다던가 뭐 일기장을 뭐 다 들쑤셨다던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공사 구별을 너무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한 가지는 뭐 사찰이라던가 일기장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자기가 어떤 사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마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어휘들이거든요. 마치 자기 집안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은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대법원적으로는 공직에 있을 때 공적인 권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공무에 쓰는 컴퓨터인데 거기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일기장이겠어요. 네. 그래서 공사 구별이 안 된다는 거에 첫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조사받는 대상이 마치 사적인 일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사 구별이 안 된다고 느끼고 네.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본건적인 신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직무,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 역할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철저하게 사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저를 전 판사로 불러주시지만 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는 끈떨어진 야인이야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네. 전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스스로를 판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언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훨씬 더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고 훨씬 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지침을 주셨던 분이 본인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도 자기가 공직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개인으로서 받는 재판이 마치 법원이 재판이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검찰과 법원이라는 어떤 조직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공사 구별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권한남용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주는 언행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어떤 고위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본건적인 의미에서 입신양명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좀 그런 문화가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탄희 전 판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비정상적인 사법부 안에서 살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탄희 전 판사님께 빚을 지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이